이전부지로 국방부가 최종 결정됐고 윤석열 당선인이 일요일쯤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용상 문제도 고려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당선인 측은 청와대 이전 비용은 500억 원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 당선인에게 빠른 시일 내 대화하자고 했습니다. 당선인 측과 SNS 등을 통해 신경전을 벌인 참모들도 5회 질책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식당 등의 영업시간은 밤 11시까지로 유지되는데 모임 인원은 8명까지 가능해집니다. 강원 산지에 3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서울에는 내일 1에서 5cm 내외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천년된 고찰인 안양 산막사에서 불이 나 주지승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누군가 고의로 불을 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 임시대사관이 있는 우크라이나 서부 르비우시 인근을 폭격했습니다. 전날 푸틴의 전범이라고 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엔 살인 독재자라며 강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앞으로 대기업도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 중고차 업계는 반발했는데 무한 경쟁을 통한 지각 변동이 전망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두고 용산 국방부 청사와 광화문 외교부 청사가 검토되는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이 모레쯤 직접 최종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인수위가 두 곳을 모두 찾아서 직접 점검했는데 내부적으로는 사실상 국방부로 결론을 내고 윤 당선인의 최종 결심만 남겨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방부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당초 알려진 경호나 보안 문제보다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광화문에선 통신부터 교통까지 불편이 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용산을 선택했다는 거죠. 오늘 첫 소식은 박성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직속 청와대 이전 TF는 내부적으로 용산 국방부 청사를 대통령 집무실 이전 부지로 결론냈습니다. TF 핵심 관계자는 윤 당선인의 결심만 남았다면서 당선인이 현장을 살펴보고 이르면 모레쯤 직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등 인수위원 핵심 관계자들은 오늘 국방부와 외교부 청사 양쪽을 찾아 점검했습니다. 국방부에선 옥상에 올라 청사와 헬기장 등 시설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집무실 이전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이 부지 확정을 서두르는 건 국방부 내 청사 공간 확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아파트처럼 지금 사다리 차를 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서 한 20일 정도도 24시간을 돌려야만 물동력을 뺄 수 있다라고. 윤 당선인 측은 기존 청와대에선 하루도 근무하지 않고 취임 첫날부터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봄꽃이 지기 전에는 국민 여러분들께 청와대를 돌려드리고 청와대를 거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윤 당선인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직접 구할 전망입니다. 특히 국방부로의 이전을 두고 제기됐던 비용 문제와 안보 공백 논란에 대해 직접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박성재입니다. 윤 당선인 측이 용산 이전 쪽으로 기운되는 경호뿐 아니라 이전 비용과 안보 문제도 함께 고려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존의 국방부는 바로 옆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그리고 합참은 과천의 수도방위사령부로 옮길 경우에 비용도 최소화하고 안보상으로도 오히려 이점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전 비용에 대해서는 여당에서 1조 원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윤 당선인 측은 400억 원 정도면 될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홍연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통령 집무실과 민관합동위원회 등이 국방부 신청사로 이전하면 국방부는 바로 옆에 합참청사로 옮기겠다는 게 윤석열 당선인 측 구상입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합참에 있는 지하벙커가 국방부 지하벙커보다 통신시설이 체계적이라 작전 상황 지휘에 더 낫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국방부에 자리를 내주고 과천 남태령에 있는 수도방위사령부로 이동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합참이 남태령 수방사 부지로 가는 게 작전상으로는 맞다고 반응했습니다. 현재는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되면 합참 인원들이 남태령 벙커에 모여 주한미군과 전시지 휘소를 운영하는데 아예 남태령 부지로 옮겨온다면 전시지 휘소에서 상시로 작전을 지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청와대 이전 TF는 국방부 청사 이전 안에는 벙커 추가 건설이 필요 없어 비용이 4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사도 10일에서 15일이면 완료될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엄중한 시국에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고 이렇게 서둘러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길 필요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계획 차질을 우려하는 인근 주민들의 반발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고이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윤 당선인의 북한 선제 타격론에 빗대 집무실의 국방부 이전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공언했던 선제 타격의 첫 대상이 국방부인가라는 날선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국방부와 합참지휘부의 연쇄 이동으로 안보 공백이 빚어지고 군시설 옆에 집무실이 들어서는 건 국민과의 소통 약속을 저버린다는 이유입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용산 일대 개발이 어려워질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국민과 소통을 위해 집무실을 이전한다면 용산 주민과 단 한 번의 공청회라도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년 정도 뒤 국민의 새로운 기대감 속에 이전을 완료하면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화문 시대를 공약했다가 철회한 문재인 대통령의 50년 지기인 승효상 전 국가건축위원장이 과거에 했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승 전 위원장은 청와대는 일제 총독관저 터여서 불순하다. 동고낭조 양식이라 허위적 위세를 갖게 된다고 지적한 뒤 대체 부지로 한강변과 용산 등을 들었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예,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대통령의 새 집무실은 용산 국방부 청사에 만드는 쪽으로 무게가 기울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일이 어디 그리 쉽겠습니까? 용산 이전의 장단점 그리고 관련한 문제 대책들까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채림 기자. 일단 이전 비용을 두고 당선인 측의 주장과 민주당 쪽의 주장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디가 더 맞다고 봐야 됩니까? 네, 앞서 보신 대로 이 당선인 측은 400억 원 정도고 민주당은 1조 원이 넘으니까요. 무려 20배 차이가 넘습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은 이게 청와대 경호부대나 경비시설 이전에 2천억 원, 그리고 숙소 건축에 2천억 원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이 경호의 패러다임을 바꿔서 간소화하겠다는 구상이라서 이런 비용은 전혀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EMP 방어시설 구축 비용 1,000억 원 역시 당선인 측은 필요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국방부 청사에 이미 구축된 시설이 있고 또 국방부가 옮겨갈 합참 청사에도 국방부보다 더 큰 이 방어시설이 완비가 돼 있다는 겁니다. 다만 지금 관저 신축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신축을 한다면 이 비용은 400억 원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인원 시설을 옮기는 과정에 안보 공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두고도 논란이 있죠.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사실은 저희가 가정집을 이사를 해도 하루 정도 이 혼란을 피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이 때문에 이 국방부가 1,000명이 옮기는데 업무 차질이 없을 수 있겠냐 이런 걱정이죠. 그런데 국민의힘 내 군 출신 인사들은 전시에는 하루만 해도 옮길 준비가 돼 있어야 하는 것이 군사령부라면서 기우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합참은 한미연합사가 이미 용산에서 평택으로 이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용산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지휘소, 지하 벙커라고 하죠. 이게 있는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 주변으로 옮기는 게 안보를 고려할 때 더 낫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국방부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저희 국방부 출입 기자가 여러 관계자들한테 물어봤는데 예. 뭐 큰 동요는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의 경우에는 워낙에 근무지 이동이 잦다 보니까 큰 동요는 없다고 하고요. 다만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행정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서울 근무를 선호하다 보니까 불만도 나온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나오겠다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국민들하고 소통의 문제를 들고 있는데
국방부 안으로 들어가면 무슨 나오는 취지가 맞겠느냐 뭐 이런 주장도 여당에서는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국방부 청사에 일반 시민들의 접근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윤 당선인 측은 집무실과 같은 건물 1층에 기자실을 두고 언론 소통을 늘리겠다는 거고요. 예. 또 용산 미군 부지의 공원화도 앞당겨서 시민들이 집무실을 볼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당초 광화문으로 가겠다고 했었는데 이 광화문은 뭐 통신이라든지 교통 문제가 너무 불편해서 어쩔 수 없이 용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지도가 미군 부지에 반환 부지인데요. 예. 이게 올해 상반기까지 전체의 3분의 1 정도가 반환이 됐거나 반환될 예정입니다.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미 반환이 된 지역인데요. 앞으로 반환이 될 지역은 아직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좀 드문드문 흩어져 있고 부지 정화의 문제도 있어서 임기 내에 공원화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예, 그런 문제도 있군요. 그리고 용산 주민들, 그러니까 용산이라고 해도 뭐 저쪽 한강변으로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국방부 주변 주민들 입장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기다리고 있다가 청와대 오면 이거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일대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기다렸던 주민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일단은 한강변의 서부 이촌동 지역에는 이 거리가 2km가 넘어서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500m 이내에 있는 한강로 일가 재개발 지역에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입니다. 현재 청와대 주변에는 15에서 20m 정도의 고도 제한이 있어서 5층 이상의 건물이 들어서긴 좀 힘듭니다. 예. 그런데 이게 용산에도 적용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주민들의 우려인데요. 다만 당선인 측에서는 이 청와대 주변에 고도 제한이 있는 것은 인왕산과 이 경복궁이 있기 때문일 뿐이고 현행법상의 이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추가로 고도 제한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국방부 주변은 이미 남산 근처여서 12m에서 28m의 고도 제한이 이미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청와대와도 큰 차이가 없을 거라는 설명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문제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당선인이 직접 설명하겠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철임 기자.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 큰 줄기가 잡혔고 오늘 인수위도 현판을 달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전날인 5월 9일까지 앞으로 53일 동안 당선인의 주요 공약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가다듬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당장 가장 시급하게 직면한 문제는 코로나 위기 극복입니다. 윤 당선인은 첫 회의에서 개별 부처 논리에 매몰되지 말고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현판식에 다녀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 8일 만에 인수위 공식 출범을 알렸습니다. 첫 회의를 주재한 윤 당선인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코로나 위기 대응을 꼽았습니다. 신속한 손실보상과 더불어 방역, 의료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뤄주시기를. 회의장 벽엔 겸손하게 국민 뜻을 받들겠다는 윤 당선인의 손글씨가 걸렸습니다. 윤 당선인은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달라면서 부처 간의 적극적인 소통도 당부했습니다. 개별 부처 논리에만 매몰되는 것을 늘 경계해 주시고 책상에서가 아닌 현장에 늘 중심을 두고. 다만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인수위원 개별 의견을 자제해달라며 입단속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검토해보겠다. 그런 말만 하더라도 이 정책들이 변경되거나 폐기된다고. 안 위원장은 김대중 정부 인수위원장을 지낸 이종찬 전 국정원장에게 인수위 운영에 관한 조언을 들었고 경제 1분과 소속 인수위원들과는 코로나 피해 보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인수위는 전문위원과 실무위원 인선도 주말에 마무리할 예정인데 윤 당선인이 국정과제로 강조해온 부동산과 원전 관련 인력이 집중 보강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서 국제 정세에 대한 자문을 구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이 자리에서 특사와 관련한 조언도 했다고 했는데 저희 취재 결과 한반도 주변 4강 가운데 미중일 3개 나라와 유럽연합에 특사를 파견하는 게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반 전 총장의 조언에 윤 당선인이 경청을 했다고 한 만큼 다음 달 미중일 세 나라에 대한 특사 파견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광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을 만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 남북 관계, 한중 관계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총장님도 옆에 많이 조언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자강이다. 자강이 제일 중요하다. 1시간 정도 진행된 비공개 면담에선 반 전 총장이 한반도 주변 4개국 가운데 미, 중, 일 3국과 유럽연합에 특사를 파견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다만 미국과 우크라이나 등 관계를 고려해 러시아는 상황을 본 뒤 나중에 파견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며 윤 당선인이 조언을 경청했다고 전했습니다. 특사 파견 문제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도 제 개인의 그 소견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당선인께서 잘 경청을 하시고 반 전 총장 조언에 따라 내달 미중일 3개국과 유럽연합에 특사 파견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반 전 총장은 한일 관계가 이렇게까지 악화된 적이 없다며 관계 정상화를 강조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가 아주 나빠졌는데 이런 그 한일 간의 그 관계도 좀 정상화시켜서 윤 당선인은 당 지도부와 오찬 회동에서 코로나 손실 보상을 위한 추경과 세종시 제2집무실 설치 등을 논의했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엊그제 회동을 불과 4시간 앞두고 무산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의 만남이 조만간 다시 이루어질 분위기입니다. 어제 탁현민 비서관이 윤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 공약을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렸는데 오늘 문 대통령이 탁 비서관을 공개적으로 질책하면서 당선인과 빠른 시일 안에 만나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습니다. 이러면 다음 주 초가 될 듯합니다. 조정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과 빠른 시일 내에 대화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자고 했습니다. 엊그제 회동 불발의 원인이 됐던 사면 인사권 문제 등에 대한 사전 조율도 필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무슨 조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청와대의 문은 늘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회동 불발 이후 신구 권력 간 갈등이 커지던 와중에 문 대통령 최측근인 탁현민 비서관이 윤 당선인을 겨냥한 글을 올리면서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윤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 공약에 대해 탁 비서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청와대를 안 쓸 거면 우리가 그냥 쓰면 안 되냐면서 일본은 창경궁을 동물원으로 만들며 신민에 돌려준다 했었다고 적었습니다. 당선인에 대한 조롱성 비판글이란 논란이 확산됐고 여론의 부담도 문 대통령에게 쏠리게 됐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당선인 측의 공약이나 국정운영 방안에 대해 개별적 의사 표현을 말라는 질책성 지시도 내렸습니다. 윤 당선인 측도 바람직한 결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화답했습니다. 상호 간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이르면 내주 초 만날 전망입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역대 두 번째 규모인 40만 7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워낙 많이 나와서 깜짝 놀라기는 했습니다만 방역 당국은 정점을 지나는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거리두기 지침을 일부 완화했습니다. 다만 영업 제한 시간은 밤 11시 그대로여서 자영업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최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사적 모임 인원이 6명에서 최대 8명까지 가능해집니다. 지난달 18일과 지난 4일 영업시간을 2차례 연장한 데 이어 한 달 새 3번째 나온 방역 완화 조치입니다. 다만 영업시간은 밤 11시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전면적으로 거리두기를 해제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고 정부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치명률이 한 달 만에 3분의 1 이하로 독감 수준으로 낮아진 상황에서 전파력이 3배인 오미크론을 잡기 위해 대응도 3배 강화시키는 건 효율이 떨어진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오히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현재 1등급에서 정점 이후 결핵 등과 같은 2등급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상을 좀 회복하면서 중증과 사망을 최소화시키는 체계로 하지만 정점 전에 이루어진 이번 거리두기 완화가 증가폭과 속도를 빠르게 할 우려가 나옵니다. 반면 자영업자 단체들은 전면 해제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손님이 저녁에 아직 없어요. 상사의 갈림길에 섰단 말이에요. 실망이 아니라 분노예요. 분노. 정부는 이번 조치가 유행에 큰 변동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감소세가 확실히 나타나기 전까지 추가 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은행입니다. 위중증 환자가 열흘 넘게 1,000명대 위에서 계속 빠르게 증가하면서 병상이 특히 문제입니다. 특히 광주와 전남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러서 병상을 배정받기까지 나흘 이상 걸리는 곳도 있습니다. 정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한 종합병원. 중환자 병상을 포함한 코로나 병상 64개가 모두 찼습니다. 3월 초부터 지금 병상 가동률이 100%로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6.5%. 광주와 전남 등 일부 지역은 사실상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응급실로 들어온 확진자가 병상을 배정받기까지 나흘 이상 걸립니다. 지금 이틀, 3일, 길게 4, 5일 이렇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때문에 중환자실에 가보지도 못하고 사망하는 확진자도 잇따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은 제대로 조치를 못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네, 지금 의료진도 지금 계속 다 확진이 나와갖고 지금 들어가고 있으니까 병상이 있어도 운영을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강원 지역의 한 병원은 의료진이 무더기로 확진돼 일반 중환자 진료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급성 심근경색증이나 뇌출혈 이런 중증 질환들은 치료가 안 되고 있습니다. 낮은 치명률을 강조한 방역 당국의 기조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다음 주부터 증상이 약한 환자는 권고 절차 없이 바로 퇴실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강원 산간에 봄을 시샘하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이 설악산에는 23cm 눈이 쌓여서 한겨울 풍경으로 돌아갔는데요. 내일 전국적으로 눈과 비가 예보돼서 목말랐던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등지에는 1에서 5cm 내외의 눈이 예상됐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발 800m, 평창 대관령 일대가 설국으로 변했습니다. 나뭇가지마다 눈꽃이 소복히 쌓였고 시골집 지붕에도 흰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3월 중순에 쏟아진 한방눈에 산간마을은 다시 한겨울로 돌아갔습니다. 봄 날씨여야 되는데 눈 내리는 게 신기하고요. 빨리 날씨가 따뜻했습니다. 산간마을 주민들은 눈을 치우느라 바쁘게 움직였지만 3월 한반눈이 반갑습니다. 강릉 쪽이나 이쪽에도 산불이 많이 나는데 이렇게 비하고 또 눈하고 이렇게 오니까 그런 산불 위험성도 많이 줄어들고. 지금까지 내린 적설량은 향로봉 36.3cm, 설악산 23cm, 대관령 14.1cm 등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강원 산간과 내륙 지방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봄비가 내렸습니다. 겨울 가뭄으로 걱정이 많았던 농가들은 한시름을 덜었습니다. 비가 안 와서 좀 걱정은 많았는데 그래도 제 시기 이제 개화 시기에 맞춰서 비가 오기 시작해서 조금은 걱정을 덜었습니다. 이번 눈과 비는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강원 산간에는 최고 40cm, 서울 등 내륙에는 최고 8cm 눈이나 50mm 안팎의 비가 내립니다. 기상청은 눈이 그친 일요일부터는 영하권의 꽃샘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천년된 고찰로 알려진 안양 산막사에서 불이 나 주지스님이 숨졌습니다. 인근에 있던 차량 한 대도 불탔는데요. 이 트렁크에서는 인화물질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방화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구자영 기자입니다. 목조 건물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진화에 나섰지만 불길은 건물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어제 낮 3시 10분쯤 경기도 안양 산막사의 종무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시커먼 새 이렇게 번지지도 않고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헬기 많이 떴죠. 불은 6시간 동안 이어지면서 종무소를 모두 태웠습니다. 불에 탄 종무소에서는 60대 주지 스님이 숨진 채 발견됐고 60대 시설관리인 1명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화재 당시 종무소에서 약 30m 떨어진 SUV에도 불이 붙은 상태였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에 탄 차량 트렁크에 인화물질이 묻어있는 등 방화로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소방으로 지나타고 나니까 이제 건물에서 불이 났다고 하는데 누드거리가 있어가지고 차에서 화재가 이어진 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불길이 처음 시작된 SUV는
산막사 소속 차량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와 CCTV 등 현장에서 수거한 자료를 토대로 방화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화재 원인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새벽까지 무허가 영업을 이어가던 유흥주점 업주와 손님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단속을 피하려고 유치원 바로 옆에 비밀 통로를 만들어서 손님을 받았습니다. 전종원 기자입니다. 경찰이 출입문을 뜯자 캄캄한 지하 통로가 나타납니다. 어디 들어가세요? 네. 연장 다. 통로 반대편은 환하게 불이 밝혀져 있고 조금 전까지 영업을 한 듯 식탁엔 술병과 안주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손님과 종업원은 식탁 아래에 숨었습니다. 아저씨! 나오세요, 빨리. 어제 새벽 1시 반 경찰이 방역 지침을 어기고 영업을 한 유흥업소를 적발하는 현장입니다. 이 업소는 단속을 피하려고 비밀 통로까지 따로 만들었습니다. 업주는 이렇게 영어 유치원 바로 옆 건물의 비밀 통로로 손님들을 안내했습니다. 보급차들이 많이 서 있거나 퀴즈 클럽까지 그냥. 반경 100m 거리엔 어린이집도 3곳 있었습니다. 근처에 뭐 이렇게 업소 아가씨들 보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드나드는 것 같아가지고 좀 불안하고 불편하다. 이 업소는 영업신고도 안 한 무허가 유흥주점으로 지난해에도 3차례 적발됐지만 주인만 바꿔 영업을 이어왔습니다. 경찰은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33명을 적발하고 식품위생법과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최근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유명 패밀리 레스토랑이 논란에 휩싸였죠. 맛이 예전만 못하다는 건데 인터넷에 올라온 후기 글이 발단이 됐습니다. 상당히 상세하게 내부인이 썼을 법한 수준으로 쓰여졌고 글을 읽은 누리꾼은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레스토랑에 가본 적도 없는 20대 취준생이 쓴 글이었습니다. 김충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 14일 인터넷을 달군 글입니다. 아웃백이 BHC에 인수된 후 고기를 그릴에 굽지 않고 전자레인지로 덮이고 파스타에 질 낮은 새우를 넣었다는 겁니다. 대부분 사실 무근입니다. 1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고 인터넷 매체를 통해 확산됐습니다. 아웃백이 법적 대응을 경고하자 작성자가 찾아와 선처를 구했습니다. 실제로는 아웃백을 가지도 않았다고 털어놓습니다. 내가 올린 게 사실이 아닌데 이게 사실인 것처럼 소비자분들한테 알려져가지고 별다른 이유 없이 썼다고 합니다. 나쁜 생각으로 그렇게 올린 건 아니었고 정말 단순하게 소비자들은 황당해합니다. 허위로 써버리면 그 좀 SNS 글만 믿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아웃백에 몸 담으신 분들이 약 5,000명 정도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분들의 그런 사기를 좀 저하시킨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 과거에도 빵에서 동물 사체가 나왔다 등 근거 없는 루머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경험하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글을 썼는데 기업은 억울하게 피해를 당할 수가 있고 소비자도 지켜야 될 책무가 있다. 인터넷에 올린 허위글 하나가 5,000명의 일자리를 흔들었습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무전 취식이 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는 곳은 번듯한 레스토랑도 대형마트도 아닙니다. 무인 매장 또는 테이블 몇 개 놓여져 있는 영세업소 업주들이 피해자입니다. 더 문제는 재범 비율마저 높다는 건데 그 이유는 정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인 매장으로 들어선 남성이 냉장식품을 집어듭니다. 계산대는 있으나마나 한 번 쳐다보더니 그대로 나갑니다. 이 남성은 이 업소에서만 4차례, 인근 편의점과 마트에서도 여러 번 무전 취식을 해왔습니다. 16일 경북 칠곡의 한 식당에선 손님 4명이 7만 원어치 술과 안주를 먹고 도망쳤습니다. 이날 식당을 찾은 유일한 손님이었는데 돈도 안 내고 달아난 겁니다. 가뜩이나 도벌 장사 안 되는데 그래도 한 팀 또 오셔갖고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갖고 또 드렸는데 코로나 장기화로 안 그래도 힘든 자영업자들이 소액절도와 무전취식 등으로 고통을 호소합니다. 소액 사건은 신고해도 처벌이 미미해 재범이 이루어지기 일쑤. 절도 사건 중 피해 금액 10,000원 초과 10만 원 이하 사건은 5년 전에 비해 7%포인트 가까이 늘어난 52,655건에 달했습니다. 그냥
며칠간 불효하고 다시 나와서 또 이런 짓을 하니까 저희들은 어디다가 하소연을 하냐. 하지만 작은 범죄라도 신고하고 처벌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관대하게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비양심 손님들이 코로나에 지친 영세업자들을 2번 울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이 중고차 시장의 허위 미끼 매물은 고질적 병폐로 꼽혀왔었는데요. 이 현대차 같은 완성차 업체도 중고차를 사고 팔 수 있게 됐습니다. 허위 매물이 사라질 거라는 기대도 있지만 이 영세한 중고차 판매 업체들은 생계를 걱정합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경기도 용인의 시승체험장. 현대차는 이곳에 중고차 매매업 등록을 마쳤지만 사업은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중고차 판매업이 대기업의 진입을 막는 생계형 적합업종에 묶여 있었기 때문인데 9년 만에 길이 열렸습니다. 정부는 어제 심의위를 열고 중고차 판매업은 소상공인 비중이 낮고 평균 매출액은 크다며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제외했습니다. 소비자들은 투명한 거래를 기대합니다. 오히려 금액이 다 올라간다고 걱정은 하시는데 차라리 뭔가 그런 허위 매물이라든지 사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존 중고차 업계는 걱정이 앞섭니다. 6만 명 이상의 딜러 그리고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는 또 몇만 명의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정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우리도 더 노력해야겠지만 특히 구입 후 5년 주행거리 10만 킬로미터 이내 차량만 판매하겠다는 현대차의 상생 방안은 가장 좋은 물건만 팔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는 절충안 마련에 나섭니다. 대기업들이 연간 순차적으로 시장 점유율에 어떤 한계를 두면서 일정 비율 이상 가져가지 않도록 하고 또 대기업이 중고차 플랫폼을 영세업체와 공유하는 등의 상생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우크라이나 서부 르비우에는 우리 임시대사관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해서 외신들도 모여 있는데요. 러시아군이 여기를 폭격했습니다. 무차별 폭격을 계속하겠다는 의미로 보이는데요. 개전 이후에 우크라이나 민간인이 800명 가까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예림 기자입니다. 폴란드 국경에서 불과 70km 떨어진 우크라이나 서부 르비우에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러시아군이 공항 인근 군용기 정비창을 폭격했습니다. 르비우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판단에 많은 외국 공관들이 피신해 있었습니다. 우리 대사관은 교민들의 안전을 확인한 뒤 곧 철수할 예정입니다. 민간인 희생은 계속돼 지금까지 어린이 58명을 포함해 최소 780명이 숨졌다고 유엔은 밝혔습니다. Я навіть не знаю, як це можна називати. У мене немає слів. 러시아군의 사망자도 7,000명에 달합니다. 이라크 아프간 전쟁에서 전사한 미군의 수보다 많습니다. 장성급도 4명이 숨졌는데 러시아군의 사기도 크게 떨어져 탈영병도 늘고 있습니다. It's not only not going as they planned, they have had challenges obviously with the operations of equipment, with the amount of equipment. 더딘 침공에 화가 난 푸틴 대통령은 국가경비대 부사령관과 정보 책임자를 체포해 책임을 추궁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최고의 발레리나 올가 스미르노바는 자신의 조국이 부끄럽다며 볼쇼이 발레단을 탈퇴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러시아군의 총탄에 미국인 1명이 숨졌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어제 푸틴을 향해서 전범이라고 비난했던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한층 세졌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휴전 협상은 깨지지 않고 진행 중인데 영토 문제가 발목을 잡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최우정 기자입니다. 빵을 받으려고 줄을 섰다가 10명이 희생됐습니다. 한 명은 미국인입니다. SNS엔 음식이 부족하다. 방은 매우 춥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With regard to the American citizen, I can confirm that an American citizen was killed. 러시아군의 만행에 바이든의 비난 수위가 더 원색적으로 높아졌습니다. Murderous dictator, a pure thug who is waging an immoral war against the people of Ukraine.
오늘 밤 예정된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전화회담에선 러시아를 지원하지 말라고 경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7 외무장관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민간인 피해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전쟁 범죄 자료를 수집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반발했습니다. Такие заявления господина Байдена, я уже вчера сказал, они абсолютно непозволительны, недопустимы, непростительны. 이런 가운데 4차 휴전 협상안의 윤곽이 일부 드러났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중립국으로 만드는 건 타결될 수 있지만 러시아군이 이번에 점령한 지역들을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는 문제를 두고 난항을 겪고 있다고 외신들은 분석했습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대선 패배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당 안팎으로부터 물러나라는 요구를 받아온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쇄신을 통해서 당을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곧바로 일부 의원들이 사퇴를 거듭 주장하며 당의 내홍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국민이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는 당이 부여한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당내 일각에선 원내대표로서 대선 패배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건 안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새로운 원내대표가 비대위의 재구성 권한을 갖자는 게 이제 저의 주장입니다.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만큼 불가피한 선택이란 당내 의견도 있지만 여전히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 차례 사퇴를 요구해온 김두관 의원은 또다시 구차하다, 사리사욕을 버리고 선당 후사하라고 직격했고 이재명 전 지사의 지지자들은 당사 앞에서 윤 비대위원장 퇴진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개혁할 수 있고 반드시 뜯어고칠 수 있습니다. 수습 차원에서 윤 비대위원장은 전임 원내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지려 했지만 참석에 응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무산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는 24일 원내대표 선거가 172명 의원 전원이 각자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계파 간 이합 집산과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권력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민정수석실을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정수석실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공직자 인사검증은 법무부와 경찰에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문제는 없는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원희 기자, 인사검증 중요하죠. 간단히 말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통상 인사검증은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해왔는데 이제는 청와대가 아닌 법무부와 경찰에 맡기겠다는 겁니다. 미국처럼 연방수사국이 공직자윤리국, 국세청 등과 함께 검증하는 모델이 거론됐는데요. 우리나라에 비해 검증 기간도 통상 2-3달로 더 길고 검증 항목도 최근 5년 이런 게 아니라 전생에 걸쳐서 다양한 범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동안 민정수석실로 인사정보가 집중되는 걸 막고 각 사정기관들로 이런 권한을 분산시키겠다 이런 취지로 봐야 되겠네요. 네, 5대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은 온갖 민감한 정보를 보고받기 때문에 청와대의 최고 실세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 권력을 제어하지 못해서 스스로가 사정 대상이 된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요. 김대중 정부 때 신광옥 전 수석이, 노무현 정부에선 박정규 전 수석이 뇌물 혐의로 구속이 됐죠. 박근혜 정부에선 우병우 전 수석이 자신을 감찰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현 정부에서도 민정수석실은 감찰 무마와 또 선거 개입 의혹 등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법무부와 경찰에 그 역할을 맡기면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사정기관인 검찰과 경찰에 과도한 영향력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보가 곧 권력이 돼서 다른 부처에 비해서 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겠죠. 미국도 백악관 요청에 따라서 비공식적으로 검증에 참여하는 기관들도 많은 만큼 참여 기관을 더 다양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검증에 참여하는 기관이 좀 많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인사검증의 기본은 크로스 체킹입니다.
잘못하면 검증이 아니라 뒷조사 논란이 일 것 같기도 합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통상 인사검증, 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공식 자료뿐 아니라 평판조회, 이른바 세평까지 다뤄집니다. 특히 세평은 현 정부 들어서는 경찰만 수집을 하고 있는데 민심 파악이란 이유로 주관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특정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그동안 청와대 인사검증이 철저히 비공개로 이뤄져 온 만큼 이번 기회에 검증 대상과 범위, 또 참여기관의 책임을 엄격히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기준을 세워가지고 인사검증을 할 필요가 있고 그 수집된 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는 활용하지 않는다는. 예,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상징적 조치도 중요합니다만 중요한 인사검증이 소홀해지거나 인권 침해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대안이 마련될 필요는 있을 겁니다. 네. 예,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코로나 확진자 등의 사전투표 부실 관리에 책임을 물어서 선거정책실장과 선거국장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조직 안정화와 지방선거 관리를 위한 조치라는 글을 내부 전산망에 올려 교체 사실을 공지했습니다. 관리와 운영 부실 논란으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노정희 선관위원장에 대한 수사는 서울경찰청이 맡을 전망입니다. 대선 후 주택시장이 반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 값이 하락세를 멈췄고 매수 심리도 회복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아직 거래로 이어지지는 않는 양상입니다. 지선호 기자가 부동산 시장을 전망했습니다. 지은 지 25년 된 서울 논현동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달 전용 114제곱미터형이 작년보다 3억 원 가까이 오른 22억 9천만 원에 거래됐고 현재 호가는 23억 원입니다. 5년만 지나면 재건축 연한인 30년이 되는 데다 대선 이후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 속에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좀 있으면 신분 당선이 연장 개통이 되니까 500%까지 해준다고요. 공정도 지역에 따라. 서울 아파트 값은 이번 주도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노후 아파트가 몰려있는 강남 3구와 양천구는 하락을 멈췄습니다. 한강변에 있는 용산의 한 재건축 단지는 서울시의 층고 제한 폐지까지 호재로 작용하면서 호가가 7억 원 뛰었습니다. 아직까지 팔려는 사람이 많긴 하지만 매수 심리도 2주 연속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심리만 개선됐을 뿐 거래 절벽은 여전합니다. 지난해 2월 3,800건에 달했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달 710건까지 줄었습니다. 실질적인 거래 증가와 가격 변동은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는 새 정부 출범이나 지방선거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에 아파트 보유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발표합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두 나라는 전 세계 밀 생산량의 25% 이상을 담당해 왔습니다. 지난해부터 심상치 않던 밀가루 등 곡물 가격이 전쟁 이후에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숨이 깊어지는 건 자영업자입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25년째 닭갈비와 수제비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이재희 씨. 하루 장사에 밀가루 20kg 한 포대를 쓰는데 올해 초만 해도 2만 원 정도던 가격이 이달 들어 2만 8천 원까지 뛰었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한 50% 정도 밀가루와 식용유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올리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지난해부터 세계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난달 수입밀의 톤당 가격은 369달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넘게 올랐습니다. 20% 정도는 오르는 것 같아요. 100원, 200원 뭐 이렇게 올릴게요. 그러면 지금은 뭐 1,000원 단위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밀과 옥수수 등의 주요 생산국인 세계 곡창지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길어질 경우 가격 상승세는 더 가팔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밀가루 사재기 조짐도 보이지만 그것도 여건이 괜찮은 곳에서나 나오는 얘기입니다. 넓은 데는 좀 이렇게 좀 미리 좀 뭐 싸두고 한다지만은 저희 집같이 적은 데서는 싸두지도 못하잖아. 3년째 이어지는 코로나 사태로 지칠 대로 지친 자영업자들은 원자재 상승까지 겹쳐 힘겹기만 합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춘향전이 발레 공연으로 재탄생했습니다. 토슈즈를 신은 춘향과 푸른 눈의 이몽룡을 만나보시죠. 최윤정 기자입니다.
진분홍 저고리에 노란색 치마를 입은 춘향과 쾌자를 입은 이몽룡. 애틋한 사랑 장면은 섬세한 발레 동작으로 이몽룡이 암행어사로 출두하는 장면은 역동적인 남성 군무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고전인 춘향전이지만 발레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차이코프스키 음악을 입혔습니다. 한국 무용의 이제 어떤 느낌이나 이런 거를 발레로 같이 접목시켜서 한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푸른 눈의 이몽룡, 러시아 출신의 노보셀로프는 한국의 문화와 정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The movie and then Brian, you explained to us everything. Then of course, anyways, it was hard to understand like deeply that Korean culture, like how to move, what to do actually. 해외에서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2015년 오만, 2018년 콜롬비아에서는 전석 매진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또 한국의 문화에 담긴 그런 정신을 알리기 위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호동 왕자와 낭랑공주의 애절한 스토리. 고전 설화를 과감하게 현대적인 오페라로 재해석했는데 막과 막 사이 국악인을 이야기꾼으로 등장시켜 고전의 특색을 살렸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이야기들로 동서양의 문화를 조합한 다채로운 공연들이 관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강정호 선수의 복귀를 추진해서 논란입니다. 구단 측도 논란을 예상하지 못하지는 않았을 텐데 복귀를 추진하는 이유는 뭔지 김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 10일 키움 구단의 고영욱 단장은 미국 댈러스에 체류 중인 강정호에게 전화를 걸어 KBO 리그 복귀를 타진했습니다. 양측은 이후 2번 더 통화를 주고받았고 키움은 오늘 한국야구위원회에 최저연봉 3천만 원 계약서를 첨부해 강정호의 복귀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단장을 작년에 맡으면서 계속 복귀를 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이번에 제가 큰 용기를 냈습니다. 강정호는 2009년과 2011년, 2016년 3차례나 음주운전을 해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2019년을 끝으로 미국 피츠버그 구단에서 퇴출된 뒤 2020년 KBO 복귀를 추진했다가 당시 비판 여론에 막혀 포기한 바 있습니다. 이번이 2번째 복귀 추진인데 2020년에 결정됐던 1년 6일 실격 징계를 마치면 경기 출전은 내년부터 가능합니다. 3년 공백이 있는 강정호는 메이저리그의 류현진과 동기생으로 올해 35살입니다. 히어로즈 구단이 강정호를 미국에 보내면서 500만 달러를 챙긴 바 있지만 좋지 않은 여론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영입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대 주주지만 KBO로부터 영구 실격 처분을 받은 이장석 전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김관입니다. 모진 파도를 이겨내고 갯바위에 붙어 사는 생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따개비는 요지부동이죠.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천연 접착제를 분비해 달라붙은 뒤에 단단한 껍데기를 덮어쓰죠. 그래서 자산어보는 바닷물을 받아들이려고 구멍 10대를 놓치면 차라리 가루로 부서질지언정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질기기로는 소의 힘줄, 쇠심줄만한 것도 드뭅니다. 예로부터 활에 붙이고 화살에 묶어 명궁을 만드는 데 쓰였죠. 그런데 요즘 도가니탕에는 대개 이 쇠심줄이 많이 들어갑니다. 소의 연골, 즉 도가니가 귀해서 썩는다는 겁니다. 오래도록 푹 꼬아내면 천하의 쇠심줄도 쫀득쫀득 찰진 별미가 됩니다. 그러니 쇠심줄보다 질기고 따개비보다 단단히 들러붙는 존재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법원 안팎에서 사퇴 요구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묵묵부답으로 지나칩니다. 그런데 어제 중앙선관위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재현됐습니다. 집중에 대해서 입장 정리하신 게 있을까요? 노정희 선관위원장은 그나마 안팎에서 쏟아지는 사퇴 요구를
그냥 침묵으로 뭉개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다며 자리를 지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더 잘하겠다는 말에는 그동안도 잘해왔다는 어감이 스며 있죠. 그렇다면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코로나 확진 격리자 사전투표 현장은 전쟁통에도 없던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투표지를 쓰레기 봉지와 바구니에 담아서 옮겼습니다. 선관위 실무를 책임지는 사무총장은 유권자들의 항의를 난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도 버티더니 아들의 선관위 이직과 승진 의혹이 드러나자 갑자기 선거관리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표를 냈습니다. 위원장은 사전투표가 엉망이 됐는데도 휴일이라며 이틀을 쉬고 월요일에서야 출근했습니다. 마지못해 뒤늦은 사과를 했죠. 시도 선관위 상임위원들이 사퇴를 요구하는 초유의 사태에도 사무총장만 면직시키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군요. 이런 식으로 계속 잘했다가 선관위인들 남아날 수 있을까 걱정스러운데 말입니다. 당장 걱정은 두 달이 앞으로 닥쳐온 지방선거입니다. 국민의 신뢰는커녕 내부 신뢰부터 무너졌는데 무엇으로 이 막중한 선거 관리를 지휘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5년간 별스러운 고위공직자들을 너무 많이 봐와서 이골이 나긴 했습니다만 이건 해도 너무하는 거죠. 3월 18일 앵커의 시선은 물러나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였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비와 눈 소식에 꽃샘추위까지 찾아오겠습니다. 전혀 봄답지 않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일단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는데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대설특보가 내려진 강원 산지와 경북 산지에는 최고 20cm가 쌓이겠고요. 중부 내륙과 경북 일부 지역은 3에서 10cm 이상, 서울에서도 최고 5cm까지 쌓일 수 있겠습니다. 눈이 오는 만큼 날이 제법 춥겠는데요. 서울은 주말 아침 1, 2도 선까지 떨어지겠고요. 내일 낮 기온은 6도에 머물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2월 중하순만큼 기온이 떨어지겠는데요. 내일 대전과 대구는 7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 날씨도 좋지 않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고 물결이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3월 18일 금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